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 주말에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피해 입은 곳이 많다고 그래서 주말 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먼저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지난 주말 태풍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 3명, 부상자 17명, 피해 접수는 5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참 막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오후 시간부터 맑아진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태풍은 지나갔지만 아직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동해 먼바다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전 해상에도 오늘까지 물결이 높게 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상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40mm,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5에서 2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6도 선으로 평년보다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더욱 쌀쌀해지겠고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니까 건강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이제는 춥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지수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음식 드실 때 배탈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 얘기했는데 낮과 밤의 길이 있잖아요. 오늘이 그게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밤이 점점 길어진다 이런 얘기죠.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집에 현금 많이 있으세요? 집에 현금 있으세요? 어디다 두세요? 은행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죠? 은행 집에 현금이 막 네. 뭉쳐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예전에 그 집 장판 이렇게 들춰보면 할머니 쌈집돈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집에 장판에? 근데 요즘에는 현금 담화를 집에다가 보관하기 예. 불안해서 항상 은행에다가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런데 그 은행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회사들도 이렇게 잘못되면 망하잖아요. 근데 은행이라고 이게 또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은행이 망하는 걸 경험했다고. IMF 때 은행이 망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까지는 금융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놔도 보장해주고 그거는 다시 돌려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바로 예금보험공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금보험공사의 위성백 사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금보험공사 우리가 이름은 익히 많이 들었는데 여기가 딱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뭐 하는 곳이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직접 좀 해주시죠, 사장님께서. 예.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그게 이제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 때 저희들이 은행도 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금도 잃을 수 있다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미리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이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그 5천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미리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예금보험공사를 소방서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기 소방서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이 이제 본연의 업무입니다. 근데 불 끄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어떤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어떤 작동 여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예금보험공사도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구나. 예. 그렇죠. 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위성백 사장님이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예. 정말 뭐 다양한 변화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다고도 들었어요. 예. 제가 예금보험공사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예,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 취임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예금, 그리고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 이렇게 비전을 만들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요. 우선은 그 국민의 입장에서 업계 의견도 들어가면서 보험료 제도를 검토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차등 보험료율제를 개선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과거에 저축은행 때 예금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이 피해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회수 업무에 지금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요즘 서민들한테는 금융의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곤 하거든요. 그런 네. 서민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내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저희들이 이 예금 보험을 통한 그 예금자 보호 업무뿐이 아니고 최근 추세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과거 그 저축은행의 세무자 중에서 자기가 상환하기 어려운, 능력상 상환 능력이 없는 이런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대해서는 이제 경제 재기 교육을 또 실시하고 예. 자금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이제 알선을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취업 알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저희들이 사회 봉사 활동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빌딩이나 어떤 상가 중에 오랫동안 이렇게 매각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대여도 잘 안 되고, 이런 공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공실들을 어떤 경제적 그 약자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 사장님 취임하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저희 4명도 금융 소비자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게 예. 바란다. 뭘 예. 바라고 있을까? 저희가 한번 미리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금보호. 그래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그러게요. 그 예금 보호가 지금 5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근데 예. 이게 정말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요즘 추세라면 5천만 원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금 보험 한도가 이제 5천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2001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한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게, 예금 보험 한도를 높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보험료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료율을 높이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커지고, 네. 이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이 예금 보험 한도는 금융시장의 업권 간 그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서 어떤 예금이 어느 한쪽으로 이동한다거나 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더 충분히 검토하고 네.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희 4명만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당장은 안 돼요. 두 번째 보시죠. 저축은행 파산 피해자 구제는 네, 그게 이제 몇 년 되긴 했습니다만은 부산 저축은행 파산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 아직 해결이 수습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산 저축은행과 관련되지 않으신 분들도 혹시 나도 하는 걱정이 드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저축은행 지금 어떻게 지금 결과 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이제 그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은 저희들이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대신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네. 근데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이라든가 네. 또는 후순위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지 못했고 이런 부분은 그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을 해소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자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캄보디아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 저희들이 이 자산을 해소해서 예금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저희들이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제 필요하면은 금융위나 외교부 또는 총리실 같은 그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저축은행 업계 1, 2위입니다. 이래가지고 후순위채 팔고 그럴 때 8점 몇 프로예요, 이자가. 그래가지고 그거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보시죠. 잘못 보낸 계좌 송금 구제 가능할까? 그래요. 네, 예전보다 요즘에 돈 보내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실수로 이제 잘못 적었는데 그게 그쪽으로 이제 돈이 날아간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날아간 돈이 잘못 배송된 돈이 송금된 돈이 다시 받으려면 이제 이렇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해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소송을 굳이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바일 뱅킹 그리고 어떤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잘못 보내는 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10만 건, 2,400억 정도가 송금이 잘못돼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수취한 사람이 자진해서 반환하지 않으면은 송금한 사람은 소송을 하지 않고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어떤 소송을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나 시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힘든 상황인데요. 저희들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어떤 공신력과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서 대신 돌려주려고 하는 게 이제 차고송금 구제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고요. 이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렇군요. 보낼 때 잘 확인하시고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름 같은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저도 종종 잘못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바란다 궁금증을 해결을 해봤고요. 올 하반기 목표나 뭐 생각하고 계신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외에 요즘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해가지고 혹시 좀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런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위기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위기에 대비해서 위기 대응 훈련을 보다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그 금융기관의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고 보험금 지급하고 이런 그 실제 어떤 모의 훈련을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네. 우리 예금, 적금 또박또박하는 일반 이 소비자들, 네. 금융 소비자들은 요즘 한간에 얘기하는 파생 상품이 뭔지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예. 또박또박 저금하는데 그 돈 온전히 좀 잘 지켜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저씨 얼굴 봤어? 그냥 평범해요.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주에 아마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이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33년 만에 특정됐다. 이런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살해됐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3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용의자, 그러니까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특정한 건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잡혔다, 검거됐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정됐다 이랬습니다. 그 차이를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검거는 말 그대로 확실한 용의자를 잡았다는 거고 네. 실제로 신병을 인도했다는 거고 특정이라는 것은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였어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특정했다. DNA가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특정된 사람이면 거의 일치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범인 아닙니까? 이건 범인이 누군가요? 부산의 한 교도소에 있는 무기수 이춘재 씨를 아주 그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했는데요. 네. 경찰에서 지난 7월에 증거물 일부를 국가수에 이제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사람과 일치한다 그런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요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 19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으로 간간히 함께 일어났습니다. 모두 피해자가 10명인데 여성이고요. 또 14살, 18살 소녀부터 54살 주부, 70대 노인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강간과 살인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졌고요. 속옷을 앞면에 씌우거나 두 손을 뒤로 묶는 등 당시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범행 수법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또 무조건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도 아니고 신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잔인한 범죄 수법 때문에 전 국민에게 상당히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두 사건은 범인이 다른 걸로 밝혀졌죠? 맞습니다. 1988년에 발생했던 8차 사건과 91년에 발생한 10차 사건은 별도의 모방 범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8차 사건은 범인도 잡혔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8차 사건이요? 네. 1988년 9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 태안군 태안읍 진안리 주택에서 여중생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네. 피살이 됐던 사건인데요. 현장에 남아있는 모발을 증거로 당시 22살이던 윤모 씨를 범인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하고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10차 사건도 모방범죄라고 했는데 10차도 범인이 안 잡혔잖아요. 이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모방범죄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일단 1차부터 9차까지는 그 두 건을 제하고 10차까지에서 두 건을 제하고는 나머지는 범행 수법이 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패턴이 비슷한데 이 모방 범죄 같은 경우에는 완전 범행 수법도 다르고 현장도 달라서 연쇄살인범의 특징은 굉장히 범행 수법이 비슷한데 이 모방 범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1차부터 하여간 쭉 못 잡았어. 33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씩 용의자를 둘러싼 의혹 뭐 이런 게 있어서 왜 그동안 못 잡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혹부터 공개합니다.
엄청난 수사 인력 왜 못 잡았나? 네, 그 당시에 경찰 동원 인력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못 잡을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이게 범인이 그렇게 증거를 잘 철두철미하게 치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에서도 보면 범인이 정말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모든 걸 처리한다고 그렇게 그려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영화하고요. 이제 실제는 약간 다른데 영화에서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지만 증거가 남아있긴 있었습니다. 네. 담배 꽁초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체액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 안에 이 범인의 체액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머리카락도 있었고 증거가 상당수가 있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안타깝게도 DNA 그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네. 누구 건지를 특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또 목격자도 있었잖아요. 목격자도 있었어요. 네. 그 7차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에 자매가 있었는데 네. 이 범인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네, 네. 피해자가 될 뻔했어요. 근데 네. 간신히 도망을 쳤고 그 다음에 수원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이 범인을 봤습니다. 네. 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운전자가 그 몽타주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또 일조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쉽게도 그 범인은 도망을 갔어요. 네. 그래도 치고 성과는 말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수원에서 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성과 아닐까요? 그렇죠. 성과고요. 또 이 버스 기사님이 이 용의자를 또 자세히 봤습니다. 버스에서 같이 타가지고 네. 또 실랑이도 좀 있었고 심지어 담배 불까지 붙여줬다고 네. 합니다. 얼굴까지 봤는데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특징이 좀 나왔던 거예요. 이 사람은 키는 이제 한 165에서 170cm 사이고 마른 체격에 코가 오똑하고 쌍꺼풀이 없고 눈매가 날카롭다. 2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리고 특징이 있었는데 이 남자의 손이 굉장히 보드라웠다. 네. 모든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보드라운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당시에 몽타주가 네, 나오고 네. 있죠. 맞습니다. 25세에서 35세 남성. 예? 근데 몽타주랑 실제 얼굴이 사실은 좀 달라서 못 찾은 게 아닐까요? 그 부분도 얘기가 분분한데요. 네. 이춘재와 과거 이제 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던 3달 동안 생활을 했던 사람에 따르면요. 그 7차 사건 뒤에 만들어진 화성 연쇄살인범의 몽타주하고 이춘재 몽타주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매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코만 약간 좀 더 크고 그리고 볼살이 좀 더 빠지면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춘재가 저지른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첫째 강간 살인 사건인데 그걸 수사했던 경찰의 말에 따르면 몽타주하고는 또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르다고 하냐면 이제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눈이 처져 있는데요. 네. 그 몽타주에서는 눈이 치켜뜨고 올라가 있어서 이제 몽타주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생각인데 저 연쇄 살인범의 몽타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연쇄 살인범인데 눈이 처지고 이러고 있는 사진이 아닐 것 같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릴 때 눈을 치켜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외모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이 사람이 그 범행만 그 자리에서 저질렀지 사는 곳은 다른 곳이 또 아니었을까? 화성이나 수원 아니고 다른 곳에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아니요, 이춘재는 화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연쇄살인 사건 중 6건이 이춘재가 살던 집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3km 반경 아니었습니다. 특히 2차와 6차 같은 경우에는 이 씨가 살던 진안리의 농수로와 야산에서 피해자가 발견이 됐는데 이 두 사건의 증거물에서는 아직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건이 벌어진 곳길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 번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 수사도 그만큼 많아졌을 텐데 그걸 또 피해서 사건을 저지를 정도면 이거는 살았던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구석구석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요, 이춘재는 1963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부모는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춘재도 이를 거들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여기서 살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여기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전기 부품 공장에서도 따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 초반에 이제 직장을 충주
충북 청주로 거주를 이제 옮기면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청주에서 한 건설업체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격리 직원하고 이제 아내 만나서 아내로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방 2칸짜리 18평에서 이제 같이 거주를 하면서 살다가 이춘재가 일하던 이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벌이가 좋지 않으니까 아내가 이제 혼자서 일을 해서 벌었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약간 열등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춘재는 자신의 고향이자 다시 이제 할머니하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이제 경기도 화성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춘재의 청주 집은 이제 거의 다 빈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화성에 살았는데 그때 그 경찰분들 수사했던 경찰분들 요즘 인터뷰들 많이 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데 너무 점잖고 착했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 범인 대상 용의자로 특정 지어지지 않았던 그 그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 뭐 어떻게 다른 인상을 이렇게 심어주고선 그랬으니 좀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수사가 약간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건 저지른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춘재의 혈액형은 또 달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각각 이제 B형과 O형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혈액형은 B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용의자로 특정된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혈액형이 O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혈액형이 다르니까 용의선상에서 제외돼서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도 뭐 진범이 맞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혹은요. 용의자의 혈액형 왜 달랐나? 네. DNA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혈액형은 그 당시 직접 채취한 게 아니잖아요. 예. 증거물에서 봤는데 예. 그게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거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혈액이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성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 것과 섞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B형 혈액형을 처음 특정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어쨌든 B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탐문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걸 B형이 아니라 O형이라고 제대로 만약에 측정이 됐다면 범인을 좀 더 빨리 검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근데 혈액형에 그렇게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 애초부터 그냥 DNA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의혹 바로 보시죠. DNA 오류 가능성은 없나?입니다. DNA는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99.999%. 그래서 네. 전 지구상에 뭐 똑같은 DNA가 나올 확률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사건에서는 DNA와 이 이춘재의 DNA가 일치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범일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제 DNA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과학 그 수사력이 좀 떨어졌을 그쵸, 때고 그쵸. 지금 DNA를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한 건지 왜 지금서 한 건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당시 이제 채취한 증거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들은 이제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9차 때 이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여중생이었어요. 네. 이 여중생의 거들에 이 용의자의 그 체액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기술로는 이게 DNA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국가서에 이제 그 의뢰를 했더니 국가서에서 이제 검사했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검찰청에서는 이제 그 수감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거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두 개 비교해 보니까 일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국가서에서 맞다. 일치가 된다. 그래서 경찰에 이제 통보를 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죄들도 DNA 검사를 통해서 그 이춘재 특정된 그 용의자가 맞다면 여죄도 나올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9차가 나왔는데 네. 다른 건 5차도 이제 일치가 됐고요. 7차 사건도 일치가 됐고 네. 다른 사건들도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아마 일치되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제 살해범으로 지금 수감 중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부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1994년에 이 충북 청주시에서 처제를 강간하고 살인한 혐의로 지금 수감 중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요, 이 아내
아내가 집을 나간 데 앙심을 품고 이 처제를 강간하고 살인한 후에 이 시체를 또 집 근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춘재는 재판에서 처제가 집을 나간 뒤에 실종이 됐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혈흔이 집안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의 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기사 보니까 이웃집 주민이 좀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웃들이 내놓은 증언이 굉장히 또 충격적인데요. 옆집 주민이 그 이 씨 욕실에서 5분 동안 바가지에서 물을 뿌리는 소리가 났다. 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그 집을 방문했던 동서가 그 이 씨 방에 많은 양의 빨래가 방바닥에 널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이게 이 씨가 혈흔을 없애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이 돼서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입니다. 예. 네. 이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그렇고 처제 살인 사건도 그렇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 싶어요. 근데 또 교도소 안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1급 모범수였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 모범수였다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네 번째 의혹입니다. 모범수 혹은 폭행살인범 두 얼굴의 이춘재인데 어떤 게 정말 이춘재인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이춘재를 살펴보면요. 이제 처제 성폭행 살해 혐의로 붙잡히기 전에 가족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요. 재판부에서는 이 씨가 내성적이나 또 화가 한 번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성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들을 방 안에 가두고 마구 때려서 멍을 들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폭행도 수시로 이루어졌는데요.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93년 6월 이 씨의 동서가 있는 자리에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집어 던져 손과 발로 무차별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씨의 아내가 그리고 93년도 12월 17일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목, 아랫배 등을 마구 때려서 하혈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제를 살해하기 전에 아내를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폭행에 시달린 아내가 가출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화를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 씨가 아내한테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실제로 처제를 잔혹하게 아주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 수감 생활을 하면서는 뭐 그 안에 규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거기서 모범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수용자들이 생활평가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로 나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서 1급 모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2009년, 10년에는 공장 작업 때 교도관을 보조하는 반장 역할까지 맡을 정도로 교도소 내에서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분이 이 이춘재가 무기징역이 아닌 일반 수용자였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예, 교도관들은 물론이고 다른 수용자들도 이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이 생각도 못했다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착한 아이로 기억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너무나 얌전하고 또 공부도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의심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도 의심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용의자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화성에 오랫동안 살았고 네. 거기서 학교도 다녔고 직장도 그 근처였거든요. 이 사람의 동선과 범죄가 일어난 그 장소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수사를 했으면 잡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였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앞과 면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교도소라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해봐야 뭐 어쩔 수 없는 공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혹시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가석방을 노리고 일부러 또 모범수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내에서는 왜 저 부인을 막 폭행하고 아이도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약하고 만만하다고 보면 짓밟는 거야. 근데 밖에 나갔을 때는 그게 아니니까 아주 얌전하고 또 모범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교도소 안에는 지금 이인철 변호사 말대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순응하고 모범수로. 살고 네. 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딱 특정 지어지니까 과거에 유형 처리했던 얘기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떠올리고 이러잖아요. 네, 과거 유영철이 화성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요. 네. 살인 경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화성 연쇄 살인범의 범인은 수감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거나 또는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살인이라는 것도 중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거나 다른 일로 수감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네. 살인자의 심리는 살인자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을 좀 네. 주의 깊게 듣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을 좀 조사했으면 살인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약에 수감 중인 사람을 조사했으면 네. 그때는 공소시효가 안 지났을 때거든요. 네, 네.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었잖아요. 거긴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정보가. 그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보니까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이 이거 두 개 말고도 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예.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준비한 5번째입니다. 보고 갈게요. 다른 범행도 저질렀다? 6차 사건과 7차 사건의 중간 87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수선 화서 인근 논에서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범행 수법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속옷으로 이 사람을 결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그 범행 현장을 봤을 때 이 이춘재 범행과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쇄살인에서 놓친 사건이 아닌가, 다른 미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건 그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서 또 있습니다. 네. 이 1986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이 태안읍 일대에서 7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는데 네. 이것 역시 이춘재가 범인이 아닐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실제 한 방송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하고 연관성을 비교해서 방송하기도 했는데 이 범행 수법이나 이 DNA, 범행 현장, 피해자들이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 모든 것들이 너무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를 보시면요. 이 연쇄강간 살인 같은 경우에 1986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발생했는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이 1차 사건이 같은 해 9월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최초의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살인을 일으켰고 이것이 발전해서 연쇄살인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는지 이런 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10차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0차 사건 이후에 처제 살인 사건, 그 공백이 한 2년 9개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살인범들 얘기 들어보면, 연쇄 살인범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살인도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러면 여죄는 없겠느냐? 예. 그건 어떻게? 네, 일단 공백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경찰이 혹시 놓친 사건은 없는지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시기 화성은 물론 그래서 충북 지역의 미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다시 집중 수사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0차 범행 피해자 발견 이후에 2년 동안 화성 일대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채 발견된 여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범행이 없었던 것은 이춘재의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춘재가 1991년 7월에 결혼을 했고요. 네. 그리고 1992년에 등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야의 야외에서 이루어지던 화성 사건의 특성을 따져봤을 때 마지막 사건인 10차 범행까지 이후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범행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살인 충동을 어떻게 억눌렀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까 아내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이 시기에 아내와 아들 등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 것이 있는데 이춘재가 성도착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으로 간접적으로 풀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폭력 또 살인은 중독이다. 정말 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럼 다음 의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혹은 이춘재 더 일찍 잡을 수 있었다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더 일찍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공소시효 전에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94년에 이 사람이 처제를 성폭행하고 이제 살인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사했던 경찰서가 이제 청주 경찰서예요. 청주 경찰서가 이 사람의 본가로 이제 증거물을 확보하러 갑니다. 이춘재도 같이 갔어요. 네. 어디로 가느냐? 화성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범행 현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화성 경찰서에서 이 소식을 들었겠죠. 네. 그래서 좀 연관성을 좀 수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주경찰서에서 청주로 와라. 청주로 와서 증거물을 좀 보고 기록을 봐라. 네. 근데 청주를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경찰서와 이 화성경찰서 간에 이 공조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죠. 그때 만약에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이 사람이 진범이라는 걸 밝혀낼 수 있었잖아요. 공조만 잘 됐으면 우리 무슨 저 수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내 구역, 네 구역 뭐 이런 거 있고 내 사건, 네 사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저 살인의 추억 떠오르잖아요. 네. 그 영화.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영화를 보면서도 지금 이 사건을 들으면서 영화가 동시에 떠오르니까. 근데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네. 그 형사역으로 나온 송강호 배우가 화면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과 관련해서 이제 영화를 연출한 봉준호 감독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영화를 보러 올 것을 예상해서 이런 연출을 시도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과연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 씨가 정말 이춘재가 영화를 봤는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춘재가 영화를 봤을 거라는 증언이 있긴 합니다. 네. 이춘재하고 같이 재소 생활한 이 목격자에 따르면 이 당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살인의 추억을 3번 넘게 틀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송강호가 범인을 노려보는 이 마지막 장면을 마주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NA가 일치했고 그래서 우리가 용의자를 특정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네가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백을 안 한다면서요. 예, 지금까지 3번의 조사가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프로파일러와 형사들이 계속 부산교도소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범인의 자백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대질 조사를 계속 이번 주에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 연쇄살인 당시 수사진도 팀에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에 더해서 청주지검으로부터 이 20년 전 처제 강간 살인 사건 자료도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증거물도 아직 검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증거물에 대한 DNA 분석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 국과수에서 현재 4차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주에서 2주가량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끝까지 나 범인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경찰이 자백 없이 수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증거력이 높은 DNA 자료만을 가지고 이 범인을 특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처벌이 과연 가능한지 이것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용의자를 둘러싼 마지막 의혹으로 골라봤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처벌 정말 안 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네, 사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요,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애매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 개정이 돼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는 공소시효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다음부터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DNA 증거가 있을 경우는 10년이 연장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사건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게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처벌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급 입법은 또 그게 위헌의 여지가 있고요. 근데 우리 역사상으로는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처벌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이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내란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을 제정하면 소급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살인에 처할 수 있는 정도의 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박 변호사님?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2015년 7월 31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태완이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태완이법이 시행된 시점, 그러니까 시점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즉 2000년 8월 1일 이후에는 발생한 살인 범죄는 이전의 범죄가 공소시효 만료된 거고
집차 범행이 마지막이었는데 91년에 발생을 했어요. 따라서 개정된 법 적용되기 한참 전인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만큼 범인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환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10년 연장이 된다, 공소시효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폭행의 DNA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또 발판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10년 연장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요. 1년 정도 남아있으면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걸 부진정 소구 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 사건은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있는 사건을 다시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야 되는데 그게 말한 대로 좀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 같은 경우에 이런 정말 끔찍한 범행이라든지 DNA가 발견해가지고 다시 이제 발견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소급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하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회가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입법이 만약에 된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여론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춘재가 모범수였고 가석방으로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이런 살인이 벌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좀 얼굴 공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진상 공개. 네, 현행법에는 얼굴 공개는 피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때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아주 범죄가 중대해야 되고 공익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범죄가 끝났단 말이에요.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어요. 어디 뭐 경찰서나 왔다 갔다 조사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개를 하려면 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해야 되는데 현행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법을 좀 이것도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지금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이 저 모범수라고 그러고 가석방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제 특정 지어진 거지만 이 사람 범인이다. 네. 이렇게 확정되면은 모범수로 나올 수 없는 거죠? 가석방 될 수 없는 거죠? 일단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계속 교도소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무기징역형이라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했으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네.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춘재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째 복역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1급 모범수라면 나올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이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다 가석방이 되는 게 아니라 전과가 있거나 살인범죄라든지 흉악범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판정이 되면 가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은 의견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석방이라는 게 적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워낙에 피해자가 많았고요. 여성들이 다 살해를 당했는데 아마 가석방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 된다고 해도 이 용의자가 특정이 된 거고 너무나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이었고 그렇다면 계속 진행은 되는 거잖아요, 수사가.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86년부터 91년까지 4년 7개월간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이 굉장히 방대하고 증거물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증거물들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 중이고요. 이를 토대로 기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그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이 내가 그 일을 저질렀다. 네. 이렇게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순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DNA 기술이 워낙에 발전이 돼 있어서 요번에 특정한 요 사건 말고도 다른 화성 연쇄 사건, 여죄 사건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DNA를 분석하면 네.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또 나오면 이제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 용의자 특정되는 걸 보니까 다른 미제 사건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많죠. 우리가 다른 미제 사건도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뭐 지금 뭐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영호 군 유괴 사건도 아직 범인이 안 잡힌 상태거든요. 네. 네.
현재 전국에 이 중요한 이 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팀이 17개가 있습니다. 여기 70여 명이 소속이 돼 있는데 268건의 사건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2015년에 태완이법이 생기면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언제든지 이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 집중적으로 이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에 인계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다른 사건들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의자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크거든요.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세 3대 미제 사건이 있죠. 아까 언급한 개구리 소년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형호군 유괴 사건인데요. 이 중 개구리 소년 사건은 지난주 민감용 경찰청장이 개구리 소년의 유골 발굴 현장인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을 찾아서 사건 재수사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개구리 소년 사건, 이게 이제 그 10년 넘게 아이들 유골조차 발견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애태웠고, 정말 전 국민이 아이고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와줘야 되는데 얼마나 이랬습니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네, 이게 1991년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 대구에 이제 초등학생 5명이 집 뒤편에 있는 와룡산에 도롱뇽 마을을 주우러 간 다음에 집을 나섰어요. 네. 실종이 됐는데 그날은 또 마침 선거일이라서 임시 공휴일이었거든요.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산에 올라간 건데 저녁 밤 늦게 되도록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찾았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죠. 네. 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아니 그때 저 네. 부모님들이 막 전단지 들고 말이죠. 뭐 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예 생업까지 포기한 맞습니다. 상태로 막 전국을 헤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에 뭐 담배값이라든지 뭐 전화카드에서 네. 이 아이들,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하는 전단지가 무려 너무 수만 장이 뿌려졌지만 네. 결국엔 이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고요. 당시에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지시로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와룡산을 물론이고 전국을 수색했거든요. 네.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700여만 장의 전단을 전국에 뿌렸고요. 하지만 결국 아이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 그거 기억나는데요. 한 사건 5년 정도 지났을 땐가요? 한 아이가 그 집에 안매장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저 돌아서 네. 집 막 그때 다 파헤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실종 5년대인 1996년 1월에 5아이 중 1명이 자신의 집에 안매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요. 굴착기와 곡괭이 등으로 집안 화장실과 부엌 바닥을 파는 소동이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것을 찾지 네,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상한 루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외계인 납치설, 북한 공작원 유괴설, 불치병 치료형 희생설 같은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이상한 나왔어요. 루머들이 많았는데 네. 결국에는 한 10년 만에 유골로 발견됐죠. 네, 이제 이 사건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잊혀질 때쯤 2002년 이제 9월에 네. 한 등산객이 다른 곳도 아닌 이 와룡산 아이들이 맞아요. 실종된 와룡산에 네. 이제 등산 갔다 도토리 줍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 보니까 이 유골 5구와 옷가지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경찰이 이거를 발견하고 이 아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자연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법의학팀의 감정 결과 명백한 타살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수사했을 때 많은 인력이 동원됐을 텐데 왜 당시에는 못 찾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장소에서 피살된 아이들이 나중에 잠잠해지자 와룡산에 안매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범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아이들이 살해되고 시차를 두지 않고 매장됐다는 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룡산은 야산이지만 아이들이 놀러 갔다고 알려진 서남 쪽의 불밑골이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던 저수지의 반대쪽 능선을 지난 세방골에서 발견이 됐고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와룡산에서도 가장 깊고요. 그리고 수풀이 우거진 지점이라고 합니다. 네, 실종 유력 지역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 발길도 좀 뜸한 곳이어서 발견되기가 힘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 인근에는 군 사격 훈련장이라 특히나 뜸했던 지역이라고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풀이 상당히 우거진 지점이고 게다가 비가 내리면 실개천 같은 게 형성이 되는데 11년이 지난 이후에야 유골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에 이제 비가 좀 와서 아마도 이제 아이들의 흔적이 씻겨 내려가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에 쉽게 눈에 띄인 것은 그의 여름 폭우로 덮인 흙이 씻겨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 상당 기간 동안 수사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그래도 용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뭔가 밝혀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단서라는 것은 이제 백골 상태잖아요. 이 백골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아이들의 머리뼈에 보니까 이제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구멍도 뚫려 있었고 이 범행의 흔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살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러면 범행 도구가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로 이제 일치를 여부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가정에서 쓰는 도구는 아니고 결국에 가장 비슷한 도구는 이제 공업용 망치, 이제 끝이 뾰족한 그런 망치가 있거든요. 이게 범행 도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건 범인이 대체 누굴까? 무엇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빠삭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아마 범인과 개구리 소녀는 특별한 어떤 뭐 면식 관계라든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돈을 노린 범죄도 아니다. 뭐 돈을 특별히 요구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밝혀진 것은 아마 사이코패스나 이건 제출이긴 한데 어떤 사고로 인한 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고의적으로 살해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와룡산 일대 지리 잘 아는 사람일 거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저 이인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공업용 뭐 앞에 빼죽한 그 쇠망치. 네. 그 인근에 그 저 공사 현장이나 뭐 이렇게 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게 너무 이게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이번에도 뒤늦게나마 DNA 분석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잖아요. 개구리 소년 사건도 그렇게 DNA 분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지난주에 현장을 찾은 민감용 경찰청장은요.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을 재감정하고 희생자들의 동선도 다시 파악하겠다.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나하나 수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영화 속 장면인데 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아이들이 유골로 돌아왔다는 게 그것도 저 살해돼서 말이죠. 그렇죠. 끔찍한 미제 사건 저것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3대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게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영호 군 유괴 사건입니다. 1991년에 당시 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유괴된 지 2달 뒤에 한강공원 인근 배수로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남자의 협박 전화가 걸려와서 돈을 요구했는데 무려 43일간 60여 차례에 걸쳐서 이 협박이 계속됐지만 결국에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지금까지도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건 또한 이 경찰이 28년 만에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는 서울경찰청의 미제팀이 맡아서 이 당시 관할 경찰서였던 강남경찰서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금 나가는 게 이제 영화 근원 목소리. 저기서 그 실제 목소리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제 목소리가 남아 있는데도 왜 범인을 못 잡았나? 이 목소리 말고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 굉장히 치밀했어요. 전화만 계속하고 전화도 공중전화, 카폰 이런 걸 이용하고요. 심지어는 경찰 행세까지 하면서 경찰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런 용의주도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 범인 검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화할 때 이렇게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딱 추적해서 잡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1991년 당시에는 추적 기술이 이제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범인이 이걸 알기라도 한 듯이 4분이 지나지 않고서야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녹음이 됐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범인은 진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목소리를 분석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성문 분석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이 녹음된 목소리와 주변 사람과의 목소리를 대조했는데 일치된 사람이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호 군의 친척이에요. 친척이니까 이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알리바이를 댄 거예요. 자, 이 범행은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은 경주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증거로 그 사람이 내민 증거는 고속도로 통행권하고 이 경주에 있는 여관에 그 주인이 이 사람이 경주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증언해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서 이제 제외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신 발견하고 그 시신을 부검했는데 그때 너무 안타까웠다면서요. 이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이 아이가 그날 먹고 간 위에서 뭐 발견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안타까워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가 그날 점심에 이제 보리밥을 먹었다고 네. 해요. 보리밥에 나물을 먹었는데 부검 결과 위에 그대로 보리밥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이가 바로 납치되고 나서 바로 살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처음부터 산채로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놈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진범의 목소리가 있어서 요걸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어를 위하시는 게 아니셨으니까 형어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제가 데리고 있다고? 이 목소리입니다. 꼭 잡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만 꼭 잡고 싶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범인을 잡아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주택을 사들인 뒤 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집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매입 임대주택 단지에 처음으로 아이돌봄 시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난 20일 이곳 1층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동 육아시설이 들어섰는데 개소식에 국토교통부 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국회의원과 구청장까지 모두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LH가 매입한 뒤 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매입 임대주택에 아이 돌봄 시설을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아이 돌봄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돼서 저로서도 우리 임대주택이 이제 점점 품격을 가지게 됐구나. 신혼부부 육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신혼부부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보육 문제인데요.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보육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조금은 더 기여할 것이라고. 입주민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대기를 걸었는데 언제 될지 몰라서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당장 보낼 수 있게 돼서 공동 육아방에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토부와 LH는 이 같은 형태의 아이 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김기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에 도전장을 내민 국내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서리풀 축제인데요. 전통 음악부터 클래식, 재즈, 또 신나는 EDM 공연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보시죠. 왕복 9차선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차가 사라진 도로는 스케치북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까만 콘크리트를 도화지 삼아 색깔의 분필로 저마다의 솜씨를 뽐냅니다. 차가 다니는 길에 이렇게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매우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그림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아요. 해가 지자 화려한 LED 조명으로 장식한 퍼레이드 행렬이 등장합니다. 태평소를 앞장 세운 사물놀이부터 최신 전자음악까지 1km 구간의 도로는 다양한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전국 유일한 음악 문화지구인 서울 서초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서리풀 페스티벌, 클래식 판타지, 한불 음악 축제 등 23개 프로그램이 준비됐고 전국 230여 개 팀이 참여한 거리 버스킹 공연도 펼쳐집니다. 영국에 에든버러 축제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서리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토요일 28일 이 반포대로에 오시면 정말 멋진 환상의 무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 가을 음악 축제로 자리 잡은 서리풀 페스티벌은 오는 토요일까지 계속되며 한불 음악 축제와 개그맨 박명수의 EDM 공연으로 끝을 맺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 추분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 이제 요거 지나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바로 아이고 추워 하게 되거든요. 네. 건강관리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